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14,000여 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0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명 모두 LH 직원이고 공무원은 없었다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하기로 했던 공직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고 경기와 인천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방 공기원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 1차 조사 결과 대상을 어디까지 한 겁니까? 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본인 명의의 거래에 대해서만 먼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1차 조사에서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두 LH 직원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기존의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어서 추가로 확인된 투기 의심 공무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명, 시흥, 신도시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3명, 남양주, 왕숙 2명, 그리고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0명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시에 투기 의심 행위를 한 공무원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직원 14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부분 기존 시가지 안의 주택 보유자라며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투기 의심 사례와 함께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공무원 가족 조사를 특수본에 넘기는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행정을 총동원해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청와대도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늘 함께 발표했죠. 네, 청와대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같은 시간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차적으로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는 아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 자체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정부 합조단과 동일하게 적용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가 2건 있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재산 등록이 되어 있는 정상 거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만호 수석은 추후 청와대 행정관 이하 전체 직원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를 놓고서 정치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부동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고작 7명 더 잡자고 이 난리를 피웠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엇갈린 여야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 이후 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뼈아프다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 확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고작 투기꾼 7명을 더 잡아내려고 패가망신까지 거론했냐면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사를 통해 기존에 나왔던 LH 직원 13명 외에 7명 더 밝혀진 것을 두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린 조사 발표라면서 공직사회 전반 그리고 친인척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모친에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 그리고 김경만 의원의 아내 등의 투기 의혹에 당혹스러워하던 민주당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LH 의혹이 터지고 공직사회의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정작 당에서 문제가 터지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고 아랫물이 맑으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조사만이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 모두 한번 조사해보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저의를 의심하면서 민주당 먼저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투기는 전국에 개발 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못할 바는 없지만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이 좀 뜬금없습니다. 민주당이 지자체장들과 광역의원, 지방의원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면서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총체적인 불공정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도 대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광명 신도시 신규 택지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하시는 나영희 사장님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인터뷰를 했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가 네. 지났습니다. 지금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많이들 예. 샀다 이러니까 또 파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게 파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사업을 뭐 빨리 이제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진행이 돼서 네. 이 시끄러운 데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삶의 터전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그냥 계속 뭐 해지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여러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거래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원래 여기 이제 이 투기 의혹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 지역분들이 간간히 2020년도에는 많이들 사겠다고 예상 외로 많이들 찾으셨고요. 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흥시를 잘 몰랐던 분들까지도 예. 뭐 지금이라도 사면 뭔가 좋은 혜택이 있지 않냐고 문의들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상 거래는 또 끊겼어요. 그랬군요. 또 토지 거래 예. 허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뭐 전국적으로 하여튼 구경삼아 전화하고 구경삼아 그냥 진짜 그런 무슨 좋은 어떤 혜택이 있는 지역인가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네. 거래는 완전히 끊겨 있죠. 그렇군요. 예. 문의는 좀 더 오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부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네. 13명 LH 직원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또 7명 정도 더 나왔습니다. 오늘 조사 발표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예. 어, 네. 예. 네, 지금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영희 사장님. 네네. 네, 다시 한번 다시 말씀해 얘기해 주실래요? 주시죠. 네네. 발표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예. 방송을 틀 때마다 각 신문, 매체, 뭐 방송에서 의혹을 다 했는데 네. 그거밖에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죠. 예, 예, 예. 거래가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그렇게 부동산과 전쟁하겠다 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예.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과 지금 발표가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그 파신 분들, 땅을 파신 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던가요? 지역에 이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예, 예. 오며 가며 원주민들도 있으시고 파신 분들도 최근에 들어서 파신 분들도 있는데 아. 예, 네, LH에서 관계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투기 의혹을 갖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예. 팔지 말고 더 갖고 있었으면 훨씬 좋은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판 게 아닌가 하고 도대체 좋은 거 기회를 자기는 놓쳤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네,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개발 예정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LH 직원들에 넘겨줬으니까요. 아깝죠. 네. 그런데 이 투기 수법을 보니까요. 요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보상을 노리고 뭐 나무도 심고 뭐 지분 쪼개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실제로 작년에 땅이 좀 거래됐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제 여기가 좀 길어지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오래전부터 수용 예정지로 계속 찍혀 있던 데기 때문에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수용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예. 보상이나 이런 거에서 실제 소유주들이 보상을 많이 받자고 뭘 막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으셨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비싼 이자를 물면서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면서도 월세 소득도 안 나오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나무도 심어놓고 예, 예. 이런 거는 없었었거든요. 아, 네. 예. 원주민분들은 오히려 그런 뭐 나무를 심거나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안 하는데 이 LH 직원들은 네. 대출까지 받아서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보상 좀 더 받으려고 나무도 심고 예. 네. 뭐 네. 최근에 하여튼 가장 빨리 수용이 돼서 보상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랬겠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광명 시흥시 공무원들도 지금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임야도 사고 뭐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런 소문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18년도나 19년도에 예, 예. 시흥시 무진해동 쪽에 1차 보상 협의가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쪽에는 이제 수용한다는 얘기를 전혀 없어서 아. 그쪽으로만 이제 하고 이쪽은 수용 안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 수용에 아예 뭐 무지하게 이제 지냈어요. 아, 예. 그랬군요. 예. 그랬는데 거래는 이제 무지하게 많이 들리고 예.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뭐 찾는 사람들, 실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2020년도에 들어서 19년도 하반기 20년도에 들어서 엄청나게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런데 저희가 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뭐 공직자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알 수는 없었는데 이제 지나고 요 근래에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거래를 되고 매물을 찾고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그래서 그쪽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거기 논밭은 원래 이제 농민들만 원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쉽게 살 수 있나 보죠, 실제로는? 실제로 대한민국 어느 땅이든지 농지는 다 살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간혹 투기가 왕왕 이루어진다던가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묻기도 하는데 예, 예. 여기는 그렇게 묶인 지역은 아니었어요. 예.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영농계획서 뭐 이런 거를 제출하는데 네. 보편적으로 뭐 고추 심고 배추 심고 예.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를 작물을 어떤 거를 꼭 특정해서 그 약속한 거를 심어야 된다 이런 규제도 없어서 네네. 사실은 누구나 사기는 되게 쉬운 그런 거죠.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 지역 분위기 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로 이 희귀 수종 심기나 지분 쪼개기 같은 이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 속에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청년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시흥시 토지입니다. 빼곡하게 심겨있는 묘목은 버드나무 한 종류인 용버들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LH 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심어놓은 건데 가격 책정이 어려운 희귀수종으로 더 많은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대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도 차익을 노리고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밖에 토지를 쪼개 구분 등기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내는 등의 투기 수법들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국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속칭 꾼들 사이에선 보상액수 높이는 흔한 방식이라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기상천외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 속에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워진 만큼 분노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쪼개기나 알박기나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진짜 하는 줄 몰랐고 그것도 공무원들이 한다니까 좀 더 충격이 컸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째 보면 빼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로선 배신감 느낀 거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LH에 입사했어야 했다는 자조 섞인 글들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국정조사와 변창흠 장관 해임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기업이 폭리기업으로 변질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국가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의혹 조사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LH, 2009년 출범식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매각했습니다. 이때 거대 공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LH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게 됐고요. 덩치가 커진 만큼 공룡 공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측면의 서민들에게 내가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에도 집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금자리 주택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 서민 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회적 공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축사처럼 LH는 국민의 생활 파트너라는 비전과 슬로건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조직의 규모도 꽤 큽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개인의 일탈도 늘어났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수의계약으로 LH 아파트를 가졌다는 직원들의 비리가 터져나왔고요.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천장이나 벽에서 빗물이 새어나와서 품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도면이 신도시 발표 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처럼 설화의 중심에 섰지만 LH는 바뀌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중 하나가 3기 신도시죠.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선봉작을 맡은 게 LH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정책 발표 넉 달 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사의 역할은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복지 실행기관, 도시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보 독점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일탈이 더해져서 보이지 않게 둑이 무너지고 있었던 LH. 결국 지난주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공공기관 직원이 토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 토지를 사는 과정 그리고 수법까지 틈없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말은 출범식 때부터 강조했던 말이지만 둑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총리실 주도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1차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의 공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국 LH 출범 10여 년 만에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소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LH공사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을 아예 그냥 망각하고 그게 망각한다는 게 잘못된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추가로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 백계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네,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명 투기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도 관심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토부 직원 그리고 LH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기존에 알려진 13명 외에 7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이 내용만 봐서는 참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담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1차 조사의 대상을 봐서 이 성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조사의 대상은 14,000명이나 대상으로 했지만은 국토부 직원과 LH공사 직원만의 본인만의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이제 이런 투기를 한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이 총 20명 정도다라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내용을 보려면은 사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통 가족이나 혹은 친인척 여러 가지 차명으로 할 수 있는 의심 사례까지도 제대로 봐야 볼 수 있지 이 내용만으로 한 20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만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토거래 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조회해가지고 이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토지를 취득하고 이전한 내용 중에서 이 LH 공사 직원과 혹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요. 이제는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게 된다면은 이 친인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했고 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차명 거래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이야기됐던 거는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정된다면 결국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은 2차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족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정보가
이 두 가지 수사 방향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 개발 정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요. 예. 바로 그 유출된 시점에 이 시점과 전후해 가지고 이 토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전수적으로 봐야 하고요. 그 토지 거래 내용 중에서 이 시점에 급증하고 발생한 이례적인 거래들,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맹지라든지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들에 대한 수지 수요가 물렸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발선이 두 곳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 LH 공사 직원 그리고 공무원들로부터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샀는지에 대한 출발도 있어야지만 이 토지 거래, 특히 그 시점으로부터 이루어진 토지 거래로부터 거래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신도시 예정 부지를 누가 갖고 있는지 먼저 그 명단을 파악해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뭐 주인이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주인 명단하고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 그리고 LH 직원들 이제 친인척까지 다 조사를 한다니까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더 많은 인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양쪽으로 다 같이 파고 들어가야지 만약에 LH 직원들만 이렇게 간다면은 그 가족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3자 명의로 차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광명시의회 시의원들 그리고 시흥시 공무원들 뭐 이렇게 관련돼서 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고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루트로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LH 공사 직원과 그리고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개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 여지는 국토부와 LH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상 지역이 되는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대상되는 지자체. 그렇죠. 그래서 이 지자체의 공무원과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 정보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도 다 봐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LH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대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 정보에 의무로 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LH 직원이나 국토부 공무원들 몇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상하게 급증된 거래들이 있다면은 이 거래의 당사자들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정보를 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거래를 하게 됐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조사해야 제대로 된 발본색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런 면에서 국민이 그만할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또 경종을 울리는 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경합해가지고 새롭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단은 형이 높은 거는 부패방지법상의 이제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한 이득 취득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직자는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는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부패방지법의 조항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한 그 공무원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를 알고 취득해서 한 사람들도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같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부패방지법이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 특별법도 있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가 이제 LH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이런 거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형이 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항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요소는 업무상 이런 취득한 비밀 정보를 업무상 이용한 것인가 이거를 밝혀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들이 이 직원이고 이 국토부 공무원이고 의무로 양으로 인적 관계를 통해서 알아내긴 했지만은 업무상 이런 비밀 정보를 취급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업무상 취득하지도 않았다. 즉 내가 이 정보를 접근하고 취득한 거에 있어서 내 업무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구성 요건,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이 정보들이 어떻게 유통이 됐고 누가 접근했었고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지금 조사단에 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수사단에 파견한 것은 아니고 조사단에 파견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또한 크게 봐서는 이제 봤을 때는 부패 사건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6대 중대범죄는 일단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나중에 향후에 공소만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수사의 주체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내부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수사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사후적으로 검찰에서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시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비효율적인 것인지 이거는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죠. 검찰에 지금 총장이 그만뒀으니까요. 검찰 차장이라도 얼마든지 저는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고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숨어 있다라는 의미는 제가 어떤 뜻으로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요, 말단 공무원이나 말단 직원들이 저지르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 명의로 뭐 해놓은 것들은 이제 와서 증거인멸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오히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더 큰 규모의 비리 문제입니다. 훨씬 더 큰 규모, 수천억, 수백억까지도 이제 자금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동원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 거래의 단계와 돈을 동원하는 단계들이 아주 여러 차례로 정교하게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할 필요도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할 만큼 그 과정에 대한 증거인멸도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수사권 조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수사에 또 함께 공동 주체로서 나서서 할 필요도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검찰 개혁의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 시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건 모든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 환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LH 직원들의 그런 부당한 행위가 적발이 실제로 된다면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부패방지법에 이제 해당되는 조항에 따르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한 이득에 대해서는 혹은 그걸 알고 취득한 제3자의 이익도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면은 일부 취득할 수 있는 그 몰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토지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토지를 제대로 해서 뺏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 금액이 조금 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는 이익 환수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했겠느냐. 그렇습니다.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정부는 이제 차명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야겠죠. 그런데 차명으로 된 투자, 이 투기는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게 됩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이 누구한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고 이 정보가 유출돼서 실제로 거래가 사례가 늘어난 시점이 언제쯤인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시기를 전후한 거래들을 전수를 해보고 그 당시에 자금을 어떻게 소유하고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과 대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즉 자기 돈이 아닌 제3자, 제4자 다른 사람들의 돈이
오고 가고 그 돈으로 매입한 게 있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본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예. 조달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친인척이라면 좀 더 명확해질 거고요. 친인척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어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명의만 자기 빌려준 것이지 실제 매수인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지금 땅 주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그냥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강제 수사를 통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다. 네, 뭐 그건 예. 다 동의를 받아서 할 뿐만이 아니라 예.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아. 이거는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예. 수사기 때문에 그렇군요. 관련된 경우를 예.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범위를 뭐 과잉 수사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정상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과잉된 수사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이미 지금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네. 또 정보가 대대적으로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청원도 올라오고 있고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3기 신도시의 백지화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및 정부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 및 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할 뿐 아니라 최근에 이사 주택 공급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고 투기 세력의 이익은 보장해주는 이사 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선언에 불과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투기 근절책과 함께 이사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계속해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하는 정당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 분쟁을 통해서 취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 취소 자체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정부기관 자체가 자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거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취소보다도 취소로 인한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취소로 인한 네. 법적 분쟁이 이미 이러한 이제 예. 보상들이 있었고 예. 보상금 지급이 됐거나 완료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됐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겠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계획과 행정적인 절차에 통해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을 예. 받았는데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임의로 이것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소송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행정계획과 이 신도시 지구계획 지정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도 있겠지만은 정부로서는 사실 더 고민하는 거는 이것을 진짜로 취소하게 됐을 때 네. 그로 인해서 이미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 행위를 했었는데 네. 이것들이 다시 원무상복귀가 되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법률적 분쟁들 예. 이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투기 의혹이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소리. 이 아래가 시멘트인데 그 위에 흙을 덮고 묘목을 그냥 심었다는 거죠. 세면으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흙만 이만큼 얹어가지고 그냥 나무 심는 거에 보상받으려고. 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는 가는데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여기 땅 사고 그냥 집 한랭에서 다진 거예요. 공무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들었고
그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뺏겼지만은 바로 옆에 땅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어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에서도 관련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지금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정작 빠져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세종시의 상황, 박창재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 지어지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세종시는 이제 한가운데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라고 하죠. 이제 지금 한참 공사가 이루어졌고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 또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근데 이곳으로부터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세종의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는 곳인데, 세종시 연서면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이제 2개 마을, 행정동으로는 이제 2개 리죠. 2개 리에 1933 필지가 이제 해당 대상이 되고요. 이곳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또 그 주변에 또 엄청난 이제 그 투기나 투자 뭐 이런 것들 통한 이제 차익을 노리는 이런 토지 매입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세종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에 이른바 이제 벌집 형태 조립식 건물들이 지어진 모습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게 이제 투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직접 가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벌집 형태라고 얘기하는 이제 불법 건축, 특히 이제 조립식 건축물이죠. 이런 것이 현장에 가 보니까 63채가 현재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 식재라든지 뭐 과수 식재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 최근 그 기간,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로 그 검토를 착수한 날로부터 후보지로 확정된 한 1년여 정도의 기간 내에 토지 거래 현황을 보니까 63필지로 파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 조립식 건물에 사람은 살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보상받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저녁에도 보면 이제 불이 안 켜져 있고, 이런 걸 보면 그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크네요. 84만 평 정도의 굉장히 큰 지금 스마트 도시를 지을 예정인데 세종시에서도 자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경찰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나마 이제 세종시에서 발빠르게 이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세종시장께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반을 꾸려가지고 뭐 부동산 반, 공무원 반, 또 대외 협력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이제 뭐 지분을 쪼갠다거나 불법 건축을 했다거나 뭐 나무를 식재해서 보상을 높게 받기 위해서 투기를 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되죠. 그 자체 조사로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선출직 그 지방 의원들이나 그리고 뭐 유관 부서의 그 공직자들이나 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대한 또 땅 투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곳 말고도 세종시 곳곳에 이 스마트 시티 건설이 계획 중인데 여기에 관련한 투기 의혹 추가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강에 제1 지류인 이제 본류가 있고 이제 이 지류라고 하는 이제 충북에서부터 오는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이 이제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 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는 시범 그 사업 단지이기 때문에 아주 뭐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고
투기가 이제 과열되는 지역이고 또 인근 지역에 아주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들이 뭐 캠핑장을 비롯해서 많이 있다 보니 예. 주변 지역까지 그 땅 투기가 이제 과열되는 그런 정황이 많이 포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종시 자체 조사는 지금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의회는 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앞서 시의원들에게서 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해 충돌이 방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실제 그런 고급 정보를 통해서 뭐 땅을 매입하고 이후에 예. 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뭐 편성했다 이런 이제 의혹 문제 제기를 이제 받고 있는 곳인데 예. 실제 이제 시의원들의 이런 이제 지금 수사 중이어서 뭐 이제 검찰에서도 그 어떻게 이제 뭐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강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예. 시의원들 지금 제보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시의원들이 뭐 이제 건축물이나 예. 뭐 땅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어떤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제 투기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투기 의혹이 있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으니까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재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비상 저감 조치는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종일 하늘이 답답한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아직도 발령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중부지방이 심합니다. 현재 인천과 서울, 경기도 그리고 세종과 충남, 전북 지역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가장 심각합니다. 충남과 전북도 80에서 90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초중고학교는 야외 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침방울 방지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수도권은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 내일도 이어진다고요? 네, 우선 오늘 내려진 서울과 경기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이후 내일은 수도권은 물론 충남 지역도 비상 저감 조치가 확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비상 저감 조치 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은 데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시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대기 정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기질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이달 중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단계가 그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이제 허용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백신 접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감염자가 이제 다시 중증으로 가서 사망하지 않도록 예.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게 목적인데 예. 그렇게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먼저 맞아야 되는 최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그 접종 숫자가 적어서 자료가 좀 부족해서 보류가 됐던 거고. 예. 근데 이제 영국에서 대규모로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네. 그 효과가 또 확인이 됐고.
그동안 65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유럽 국가들도 다 접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확대가 된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고령층이 지금 치명률이 높습니다. 80대 이상인 경우는 약 20%, 그 감염자 10명 중에 한 2명 이상 돌아가시는 정도로 치명률이 높은데 65세 이상 이렇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그 치명률도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65세 이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지금 입소해 있거나 입원해 계시는 그리고 또 종사자 이런 분들이 이달 중에 접종을 받을 예정이고 그 예. 숫자가 지금 3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뭐 11월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백신이 또 계획한 대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목표는 1분기는 지금 한 130만 명, 2분기에는 한 900만 명. 그래서 합쳐서 상반기에 한 1,030만 명 정도 접종한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신이 실제로 들어오는 도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78만 5천 명분이 초도 물량으로 예. 지금 이제 65세 미만 요양시설, 요양병원 입소 입원자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에 접종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입 물량이 좀 더 나왔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3, 4, 5월에 105만 명분이 들어오고 또 2분기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도 350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일정이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 또 3월에 50만 명분, 2분기에 300만 명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아직 이제 그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아직 일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약사하고 협의 중인데 이런 게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 당초 접종 목표 일정의 그 물량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나는 언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대로 백신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분기별로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2분기 4월, 5월, 6월이죠. 이때는 65세 이상 고령층,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계시는 그 65세 이상 고령층이 8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2분기에 접종을 받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노인 재가복지시설에 그 이용하시는 분 또는 종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병원급 이상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지만 일반 의원급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2분기에 접종을 받고 장애인이나 노숙인 시설 입소자 종사자도 이제 2분기 접종 대상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 성인들은 이제 사실은 3분기부터 접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3분기가 접종 대상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만성 질환자도 들어가고 또 군인 경찰도 들어가고 그 교사나 보육시설 종사자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제 2분기에 백신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일정이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3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2분기에 접종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그 백신이 정말 어떻게 공급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는 하지만 뭐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 접종 후에 휴가를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뭐 열이 난다든가 또는 뭐 근육통이라든가 몸살 기운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한 약 99% 가량은 경증입니다. 대부분 경증이긴 하지만 그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나이대별로 보면 젊은 층의 이상 반응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면역 반응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접종을 받으면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열이나 어떤 통증 같은 게 이제 생긴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항체 형성 효과가 더 젊은 층일수록 더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는 이런 그 맞고 나서 발열이나 통증이 다른 백신보다는 좀 더 크다 그러고 실제 접종을 맞았던 의료인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접종 받은 뒤에 하루나 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방역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리두기 단계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내일쯤 발표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금 사흘째 국내 발생 환자가 약 400명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같으면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단계를 낮추기가 힘들고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발생 환자를 보면 400명이 넘었습니다. 406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2.5 단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건 또 아니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단계를 그냥 약 2주 정도 연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입법에 결실이 보게 된다면 공직사회 부패가 방지되고 공정한 질서가 마련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익 충돌이라는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고 투기 의심 20건 가운데 11건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 1차 전수조사가 발표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13명보다도 그 정부 조사 결과 7명이 더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는 보니까 본인이 신고한 거, 본인이 밝힌 내용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직계 좀비속까지 만약에 조사를 넓힌다면은 당연히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번 기회로 하여튼 발본색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가혹할 정도로 조사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LH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란 뭐가 될까요? 일단 LH 해체 문제 그리고 투기 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 이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는데 LH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토지공사가 2009년에 합병돼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것을 뭐 다시 해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과거로 돌려가는 방법 아니면은 기능별로 몇 가지로 쪼개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일반 국민하고 관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보다 더 관심은 투기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입법화돼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급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재산 등록을 의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 LH 같은 공공기관은 임원들 또 기관장들이 재산 신고를 의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범위를 좀 넓히자. 예를 들어서 그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그 담당하는 그 공무원 경우에는 갖고 있는 부동산을 4급 밑이라도 하위직이라도 부동산 신고를 등록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LH 같은 기관들은 전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더라면은 LH 직원들의 이런 부동산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뒤늦게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아니면 공직자 윤리법 혹은 공직자 징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법 이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LH 사태에서 시작된 이 분물은 청와대로까지 지금 번지면서 청와대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밝혔죠. 청와대가 밝힌 부분은 1급 이상 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는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행정관들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들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가 계속 쟁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여권의 기류는 변창흠 장관이 이사 부동산 대책, 공공주택을 아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 정세균 총리의 표현을 보면은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솔직히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고 책임이 있는 자리죠. 특히 그 20건 중에서 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때 시절에 발생한 건이 11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책임자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을 여권에서 더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청년의 문제와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른바 이제 영끌을 통해서 집을 샀던 그 청년들 혹은 그조차 할 기회를 누리지 못한 그런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상실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투기 정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이런 이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의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부합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창흠식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정부의 신뢰성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주기가 어려운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변창흠 장관이 자신의 신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정 총리는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조금 어제까지 기류가 달랐거든요. 오늘 이 정 총리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 기류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변창흠 장관을 그대로 두고 가기에는 선거에도 굉장히 부담이 아닐까. 그래서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투기 의혹이 LH 직원들만 했겠냐. 분명히 다른 기관, 실제로 뭐 광명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일단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렇습니다. 투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의원들 뭐 가족들이 지금 땅을 사들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거든요. 이게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 국회에도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 아마 하게 될 텐데 과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까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인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해마다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거 배우자의 재산은 공개합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라든가 직계 좀비 속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 부양거적이 아닌 이상 독립 생계를 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40%의 직계 좀비 속은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 속의 그 부동산을 조사하겠다.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믿을 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여당에서 제안을 하니까 야당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뭐 국회 차원에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조사를 하겠냐, 그리고 실제로 밝혀낼 수 있겠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라든가 뭐 정부 합동 조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갈지는 두고 볼 대목입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이 좀 뒤늦게 LH 방지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내놓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8년 전에 나왔는데 발의됐다 폐기됐다 발의됐다 폐기됐다를 반복했어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은 이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한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적 이익을 취하면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어도 3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격한 조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항이 이 법이 처음에 발의된 것이 2013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발의를 했었는데 김영란법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빼버리고 부정청탁 금지만 만들어진 것이 2015년에 만들어진 것이 보통 말하는 이제 김영란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발의가 되고 자동 폐기가 되고 반복을 하다가 지금 현재 국회에 그 상정은 돼 있습니다. 그 계류 중입니다. 그 권익위가 작년 6월 25일에 다시 이 법안을 다시 발의를 했고 또 수정안도 의원이 법안으로도 4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요? 국회 정무위가 이제 관할 그 상임위인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면 국회의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일단 권익위안을 보면은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되는 정무직 공무원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과거 손혜원 의원의 20대 국회 때 목포 투기 의혹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또 이제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상당히 높으니까 권익위가 입법이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발의를 했군요.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박덕금 의원, 그 당시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박덕금 의원 일가의 그 건설 수주 그런 그 비리가 하니까 또 한 번 있었고 또 민주당 소속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의원의 일사 창업주였죠. 또 문제가 또 이제 야당에서 또 만들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당 의원이 그 문제가 되면은 야당에서 만들자, 야당 의원이 문제가 되면은 또 여당 의원에서 만들자라고 하다가 수그러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자기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법안을 힘있게 추진을 못한 거죠. 그러나 국회의원하고 상관없는 LH 문제가 터지니까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뜨거라 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연 이해충돌 방지법이 속도를 내게 될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는 거,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너무 한꺼번에 몰아치면 기득권의 반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혁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감대를 형성해서 퀴어 퍼레이드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있고 서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서울 광장은 서울 시민들의 표현을 하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소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 경우에는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19대 때 법사위원장을 했었고 18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을 했었고요. 또 20대 때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후보의 소신은 뭐냐면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그 생각이었고 그 입장을 속도 조절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물론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보수층이나 중도층, 특히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측면도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이 박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영선 후보로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게. 더불어민주당은 여태까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도 압승을 해서 지금 거대 집권 여당인데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실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갔다가는 지금 이렇게 당에 업혀서 나오는 후보로 가기에는 지금의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불안하다. 자, 김진애 후보 내일 첫 TV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김진애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그 단일화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내일 TV 토론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의 토론은 어떻게 보면은 좀 도시 설계, 도시 디자인 가지고는 겉도는 느낌을 받았는데 박영선 내일 토론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것이 자신이 대학 때 도시 지리학을 전공했다. 솔직히 이제 지리학인데 그걸 도시 지리학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주장하면서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 정원 도시 이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진애 후보가 더 전문가입니다. 대학 때 건축학 전공했고 MIT 도시계획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SF
소설 같다. 이렇게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후보가 김진애 후보이기 때문에 내일 토론회가 아주 흥미로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어제 2차 회동을 갖고 단일화 시기를 못 박았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단일화는 국민 기생충들을 잡는 최고의 구충제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손기정 선생에겐 남승용이라는 고독한 레이스를 함께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거를 유권자분들께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명분도 더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 지지층의 마음도 함께 결집시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전 발표회를 하자 하는데 합의를 봤고요. 네, 두 후보의 말을 들어봤는데 야권 단일화 지금 논의의 속도감이 붙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난제는 있어도 저는 어느 정도 잘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의 보수 진영이 계속 과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잡았느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아주 우세하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만약에 보수 진영으로 포함을 시킨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반문 정서로만은 뭉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먹은들, 당선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밝힌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유의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진영이 결집되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안철수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 그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 안철수가 단일을 해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뭐였느냐라는 회의론이 일 거고요. 또 만약에 야권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그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하는 부분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야권 승리를 도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재보궐선거에서는 뭐 유세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정치권과 거리를 둘 가능성은 높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야권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그 축이 김종인 위원장이 될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또 중요한 축이 윤석열 전 총장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의 협력 혹은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원 불가능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온몸에 멍이 들고 심하게 마른 채 숨진 인천의 10살 여자아이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
이런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부검이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현재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쳤습니다. 경찰은 20대 A씨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딸이 숨진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밥도 제대로 줬는데 숨진 아이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졌을 당시 발견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지만 지난해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몸무게는 15kg 안팎으로 대여섯 살 몸무게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2살 여자 어린이의 친모가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숨진 어린이의 친모가 구속된 22살 B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라는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애초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숨진 어린이의 언니인 셈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만난 A씨는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고 죽은 아이는 딸이 낳은 딸, 즉 손녀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B씨가 어머니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최근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겠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오늘 소집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최근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검찰 시민위원들이 회의를 열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또 향후 기소가 적절한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서울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시민위원 151명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부의심의위를 열어서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국민권익위가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다른 재벌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처치 외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불법 투약 의혹 말고도 이 부회장이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이 부회장과 관련된 다른 수사를 하다가 이번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 시민위원들이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입니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경찰 수사에서 또 다른 투약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 부회장 측이 원하는 대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권고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밤중에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승용차를 경찰에 추적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을 수색해봤더니 시가 1억 원이 넘는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외제 승용차를 경찰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승용차는 시속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망을 이어갑니다. 신호는 이미 안중에도 없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경북 구미 일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km 넘게 도망치던 승용차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 있던 20, 30대 남녀 3명은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합니다. 뒤쫓던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체포했는데 모두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1,000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g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정밀한 계측기 가지고 계량을 했는데 약 한 40g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거된 외국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로폰의 출처와 반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온 판매 총책과 운반책, 구매자 등 20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모두 5번에 걸쳐 필로폰 6.3kg, 21만 명 투약분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활활 타는 차량 앞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자를 대피시키면서 구조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고 가는 차 하나 없는 새벽 시간입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보다도 몸집을 키운 불길을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한편에서 무언가를 옮기려 힘쓰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화재 차량 앞에 쓰러진 운전자를 보고 환경미화원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미화원들은 의식이 없는 듯한 운전자를 차량에서 최대한 멀리 도로 끝까지 옮긴 뒤에야 허리를 펴는데요. 이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불을 껐고요. 운전자는 큰 피해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도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말 같은 게 새까맣게 끌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 앞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폭발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차에서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혼자. (10년) 전 오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이어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남긴 무수한 문제들 때문에 피해 지역의 복구는 기약 없이 먼 미래의 일이 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피해 현장에 이경화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9의 강진. 그 뒤 높이 10m를 훌쩍 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지금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알리는 전승관이 들어섰습니다. ちゃんと経験をして伝えることができる最終世代としてあなたはいるんだよ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時にすごく責任感というか使命感が湧いてきて 한때 번성했던 전승관 인근 항구에서는 지난해 9년 만에 경매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매출도 활기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5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어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 중입니다. 数式とか専門用語のかはなおさら分かんない。そんな中で安全ですってやれても、どうしなと。おめえら今まで嘘ばっかりついてきたけど、信用すると生まれてねえかと先に立ったから。 일본 정부는 수소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을 3, 40년 안에 분리해 해체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원전 내부에는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지금도 남아있어 정확한 실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溶け落ちてしまった燃料デブリの現状、今どういう状況にあるかということをまだ把握しきれていません。これまでの10年間である程度前に進んでいるけれど、まだスタートラインに近い段階で 주민 모두 피난 중인 원전 주변 후타바마치는 아직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확실한 원전의 미래까지 더해져 주민 62%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그날 멈춰선 시계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거리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남긴 무수한 난제 속에 이 땅의 사람들은 진정한 부흥을 향한 멀고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후타바마치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로 2주 자가격리를 했던 추신수 선수가 격리 해제 후 SSG 랜더스의 연습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에 합류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주 전 미국에서 입국해 오늘 정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추신수 선수. 오후 3시쯤 검은색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회색 야구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사직구장에는 40개 매체 70여 명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어쩌면 마치 한국 시리즈를 보는 것 같죠. 추신수는 SSG와 롯데 연습 경기가 끝난 뒤 등번호 17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선수단과 공식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등번호 17번을 양보해준 투수 이태양 선수에게 시계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메이저리그에서는 배번을 양보한 선수에게 시계를 선물하는 게 관습이라고 하죠. 추신수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야구를 경험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러 왔습니다. 이기러 왔고 우승하려고 왔기 때문에. 토론토의 류현진은 시범 경기 대신 팀 자체 청백전 투구로 순조로운 시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서bun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첫 시범 경기에 이어 두 번째 등판 일정도 볼티모어로 정해지자 류현진은 시범 경기 대신 팀 자체 청백전을 택했습니다. 같은 동부 지구인 만큼 자주 상대할 팀에 자신의 공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토론토 주전 타자들을 상대로 3이닝 쉬운 기 9위를 점검한 류현진은 추가 불펜 투구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100개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닝수도 6이닝에서 7이닝 사이 정도까지는 던지고 시즌에 들어가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류현진은 한국으로 복귀한 선배 추신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빨리 한국 야구에도 또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년 더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콜로라도와 시범 경기에 나선 김하성이 1회 내야 땅볼을 쳤지만 다행히 병사를 면합니다. 유격수 수비는 깔끔했지만 3경기째 침묵하며 타율이 1할 4푼대까지 떨어지자 현지 언론도 스윙 교정을 제안했습니다. 장타 능력과 빠른 발을 갖췄지만 빅리그의 강속구를 치려면 현재 발을 들어올리는 동작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건데 변화를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시범 경기 2경기 연속 부진했던 김광현이 CBS 스포츠가 뽑은 올해 깜짝 활약을 펼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 매치는 김광현이 지난해 다양한 구종을 무기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잘 맞은 타구가 가장 적게 나온 투수였다면서 올해 역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유통 과정 중에 무르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출이 까다로운데요.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성 포장재가 개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싱싱한 청경채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됩니다. 이 비닐은 미세한 구멍 있는 기능성 포장재로 구멍을 통해 청경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가스를 배출해 부패를 방지합니다. 같은 비닐을 사용하는 숨쉬는 포장 용기에 담은 상추도 신선도 유지 기간이 2배 이상 깁니다. 좀 기능성 포장재를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신선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특히 까다로운 딸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딸기 저장고에 30%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3시간, 이산화염소는 30분간 주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딸기의 물러짐과 부패를 20%까지 줄이고 신선도도 사나흘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먼 나라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산화염소와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후로는 캐나다, 미국, 몽골 등 좀 더 거리가 먼 지역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외의 국가들로도 포도 상자에 습기 제거 종이와 함께 유황 패드를 넣으면 유통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신선함이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만큼 품목별 맞춤형 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유통 그리고 수출 현장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새로운 포장 기술이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장식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칼라꽃의 새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새로 개발한 품종은 코튼 캔디로 무름병에 감으면서 꽃 모양이 둥글고 깔끔한 게 특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병충해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고랭지 재배용 조생종벼 진평을 개발했습니다. 진평벼는 고랭지와 준산간지, 동북부 해안 지역에 알맞은 품종으로 도열병과 흰잎 마름병에 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여기서 우총이나 한번 할까요? 좋아요. 충분한 숫자가 되는데. 윤학연. 네. 어떤 마을에서 남자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얼마나 훌륭하셨던가 하는 걸 절절히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인의 부인이 당신 옆에 있는 딸을 찔벅찔벅하면서 아가 나가봐라, 네 아버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논전의 김태년 원내대표 말씀을 듣다가 앞으로 더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대표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작년 여름으로 되돌아갔더라도 저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현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분란 극복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교육, 의료돌, 지금 사실 이런 윤석열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네,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지요. 네,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에 관한 평가 중에 조금 외람된 표현이지만 올드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적어도 미숙하다는 말 안 들어서 다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기자간담회 함께해 주신 그런데 동료 중에서도 조금 그런 반응이 조금 더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던가요? 이 부분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 있을 거예요. 동화반점이요.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닫았어요. 아이고 저런. 잠시. 네. 아주 그 요리가 다양하고 재밌는 곳이네요. 네네. 여기 대표님 사진 보세요. 예. 아, 예. 여기 왜 걸려있지? 먹으러. 자.
네,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평소보다 농도가 2~3배가량이 높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내일로 이틀째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 운영 단축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중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내일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무려 8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 지방과 충청 이남 내륙에도 최고 40mm,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영남 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7도, 울산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와 울산 12도, 안동 11도로 비가 오면서 오늘보단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